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또 주목해볼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우선 부동산 시장 문제 그 중에서도 아파트 매매 가격 흐름부터 한번 좀 짚어주시죠. 최근에. 네. 예, 전국적인 상황은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하락세에 가까운 그런 지방들이 네. 대부분이고 예. 서울만이 좀 상승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죠. 예. 그래서 최근에 6.27 대책 이후의 시장 변화라는 게 보통 저희가 이제 부동산원의 주간 시세 지수를 가지고서 그 네. 변동률로 이제 시장 상황을 판단을 하는데 부동산원 지수로 보면 하락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상승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한 0.08 서울이 예.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시세 지수가 사실 실거래가 지수와 비교해서 보게 되면 생각보다는 후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예. 실제 지금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시세로 보는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예. 그래서 그 화면에 나오는 자료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나온 게 이제 실거래가 신고된 자료를 가지고서 주간 지수를 만든 네. 거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예. 나온 주황색으로 나온 게 부동산에서 나오는 주간 시세 지수의 주간 변동률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뭔가 이렇게 봉이 있고 골이 있는데 네. 이 시세 지수가 실거래가 지수에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한 두 주 이렇게 후행을 하죠. 어허. 그래서 예. 최근에 벌어진 상황을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의 경우에도 푸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다시 묶을 때 보면 실거래가 지수는 이미 한 두어 주 전에 하락하고 상승세 둔화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시세 지수는 그때 막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언론에서 그런 많은 포화에 대한 부분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묶어야 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 시장에 주어지는 정보를 시세 지수로 잘못 파악을 하게 되면 정책적인 선택들이 왜곡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실거래가 시세 지수를 실거래가 지수를 가지고서 좀 시장을 판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다만 이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지 네. 실거래가 잘 축적이 예.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가격 변동에 대한 부분은 확신은 할 수가 없죠. 다만 지금 벌어진 상황을 보시게 되면 가장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할 때 주황색에 해당되는 부동산의 실거래가 주간 변동률은 여전히 마이너스로 안 떨어지고 조금씩 상승이 둔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실거래가 지수로 보게 되면 벌써 한 달 전에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러네요. 저점을 네. 찍고 이제 지금 뭔가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이 6.27 대책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발휘가 되었고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의 어떤 상황은 계속 하락세가 강하게 된다기보다는 횡보하는 구도 속에서 상승세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점점 쌓일수록 잠정지수 같은 경우에는 점점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조금은 시세지수로 보는 그런 시장 상황과 실거래가 지수로 보는 시장 상황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재건축의 대표적인 쪽 하면은 이제 압구정 쪽도 있겠습니다만 대치동 음마 아파트 이게 보니까 이제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 이제 가결이 됐고 서울의 낡고 오래된 아파트 대표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비계획 확정까지 무려 20년이나 걸렸다면서요. 그렇죠. 예. 20년을 채웠죠. 20년. 지어진 지도 오래됐습니다. 76년도인가 9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예. 거의 50년 가까이 노후화되는 아파트라서 그동안 많은 이제 재건축에 대한 노력들이 있어 왔죠. 네. 근데 워낙에 큰 단지고 네. 거의 아마 한 4, 5천 가구를 전체 포괄을 하게 되면 이제 살고 있는 그런 단지라서 여러 가지 주민들 간의 합의도 힘들고 또 세대 수도 많으니까 손바뀜도 많고 또 그러면서 요구는
시와의 어떤 타협을 필요로 하는데 뭐 초기의 어떤 작업들은 나 50층 지을 거야 뭐 이러면서 나가니까 그래서 말도 안 돼. 네. 뭐 이러면서 싸우다가 예. 또 그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하니까 또 동력을 잃었죠. 그래서 뭐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해서 정비 사업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좀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다시 또 이제 뭐 50층에 대한 목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그 층수에 대한 서울시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많은 뭐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이 사업 진행을 이루어내지 못하다가 요번에 이제 50층에 대한 부분을 시가 받아들이고 대신에 여러 가지 공공기회에 대한 부분들, 뭐 저류조라든가 뭐 주차장이라든가 공공보행 통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용을 하면서 뭐 나름대로 타협으로서 이제 병행된 정비 계획이 이제 승인을 받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50층으로 지어지는 겁니까? 49층. 49층. 네. 그럼 이제 용적률 올려주는 특례가 적용됐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공 분양 물량도 포함될 거고. 근데 이제 이익 공유형, 지분 적립형 요 이제 공급 유형 두고 고민이 크다. 요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수님. 그러니까 원래는 네. 300%가 예. 가질 수 있는 법적인 상한입니다. 300%? 예. 근데 그 정비 사업 네. 구역이 가질 수 있는. 근데 이 아파트가 역세권에 바로 접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350m 이내에 있는 그런 단지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1.2배에 해당되는 용적률을 줄 수가 있는 거죠. 300이면 360%까지 용적률을 줄 수 있는데 대신에 증가된 용적의 절반 정도는 공공주택으로 내놔랍니다. 네. 근데 이제 역세권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임대뿐만 아니라 공공 분양에 해당되는 주택도 지어야 된다라고 이제 도시환경정비법에서 개정을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60을 다 찾아 먹지 않고 한 330 정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공공주택에 대한 숫자가 한 180호 정도인가요? 182 가구 정도가 공공 분양 주택으로 이제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익 공유용도 있고요. 지분 적립형에 대한 그런 유형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익 공유 지분 적립이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이 공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처음에 분양을 받을 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좀 싸죠, 시세보다. 네네. 한 80, 70% 정도 겁니다. 또 거기에 또 80%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싸게 받는 거죠. 예. 대신에 팔고 나갈 때 네. 자기가 산 가격과 매각할 때 가격의 차이에 대한 부분에 70%만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공공에게 나머지를 던져주는 거죠. 환원하는 예, 느낌처럼. 예. 그래서 사실은 발생할 수 있는 개발 이익을 다 챙기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구도로서 이제 요구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지분 적립형은 분양가 상한제 가격으로 사는데 더 이상의 할인은 없지만 자기의 사는 금액을 전체 금액의 뭐 일정 뭐 20%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자기 집을 늘려가는 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이 지나면 자기 주택에 대한 모든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건데 처음에. 예, 처음에. 근데 이제 뭐 이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뭐 다른 나라에서도 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이게 싸게 살고 싸서 팔고 나갈 때 오른 가치를 다 챙기지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정도의 주택에 옮겨갈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한계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팔고 나서. 그렇죠. 예. 주택의 가격이라는 게 뭐 자산 가치의 측면도 있지만 비용의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네. 뭐 내 집이 오르면 남의 집도 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 뭐 매각한 금액의 70%만 갖고 나간다 그러면 동일한 주택을 주변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가 있는 반면에 이런 발생하는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청년들에게 뭐 그런 뭐 나름대로의 또 뭐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말씀 주신 게 이제 공공 분양 물량에 해당되는 거죠. 저 두 가지 형태는. 그렇죠. 공공 분양 물량의 두 가지 형태가 예.
뭐 취해질 수가 예. 있고 다만 이제 토지 임대부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네요. 교수님 보시기에 재건축 계획 이거 확정되는데 20년 걸렸고 실제 재건축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데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보통 그 구역 지정되고 나서 예. 한 10년 이상을 봐요. 10년 이상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 사업 승인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고 나서 또 관리 처분을 넘어가야 되고 네. 그러면 착공에 들어가야 되고 착공위에 또 준공에 가는 그런 구도 속에서 사실 조합원들 간과 건설사의 갈등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해소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인허가를 먼저 받는다라는 것보다 빨리 받는다는 것보다 그 조합원들의 갈등을 얼마나 빨리 해소하느냐가 사실은 그 속도를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이 음아파트 같은 경우에 워낙이 그 조합원 수도 많고 예. 또 거기에 상가도 있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갈등의 요소들이 많아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리라고는 예상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얘기하는데 음마상가 맛집이 많았어요. 예, 거기 굉장히 큽니다. 예, 그 칼국수 맛집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되는 상가가 안 되면 네. 사실은 재건축이 되게 쉬운데 잘 되잖아요. 지금 영업이 잘 예, 되고 예, 있는데 맞아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분들 어디 가서 영업을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갈등은 여러 가지 좀 예상되는 갈등이 적지가 않죠, 사실은. 다 이유가 있네요. 예. 뭐 이러면은 이제 그 대치동 안 그래도 지금 그쪽은 수요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학원가도 있고 사교육의 중심지다 보니까 집값이 또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주변 집값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글쎄요, 뭐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뭐 똘똘해서 네. 영향을 받는 부분을 명확히 판단을 하죠. 아. 그래서 이 재건축과 관련된 단계가 진행이 되면 해당 재건축 단지의 시장의 가격은 분명히 상승 요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뭐 재건축 진행 속도가 늦은 데도 있고 이미 신축된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영향을 고지고대로 뭐 따라서 받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고요. 네. 앞에 나와 있는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게 강남구의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주간 그 실거래가 지수를 법정동별로 뽑아서 제시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뭐 강남구라고 다 똑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 다 다르게 움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재건축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을 받은 곳이 압구정 단지죠. 네. 거의 뭐 250m의 높이를 허용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250m를 주게 되면 사실 날개를 펼쳐서 모든 그 호수에서 한강 조망을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배치가 가능해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한강을 볼 수 있는 가구가 전체 20%도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상되는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되면 저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해서 그만큼을 쫓아가지는 않죠.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저는 주변에 주는 여파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지금 이거 서울 뭐 늘 주택난 합니다만 교수님 뭐 이쪽으로 얼마나 계속 연구하시고 고민하셨겠습니까? 이거 지금 여전히 서울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다. 이 명제가 지금도 맞는 얘기입니까? 항상 맞았죠. 항상 맞았고. 네, 항상 맞았죠. 앞으로 뭐 인구 구조를 보나 뭐를 보나 이건 변함없습니까? 그러면은? 근데 수요와 네. 관련된 부분이 결국은 공급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 거기에 따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예. 일단 뭐 저희가 그 뭐 경춘 고속도로 지금 양양 서울간 고속도로죠. 예. 그걸 타고서 춘천 쪽에서 쭉 오다 보면 한강을 넘으면서 뭐 하남 미사 보이고 예. 강남으로 그래요. 들어오고 뭐 이렇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 외곽은 굉장히 고밀의 고층이에요. 예. 근데 강남 쪽으로 들어올수록 밀도 높이가 낮아집니다. 예. 아,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는 최고자 고용 중심지 주변은 주거 밀도가 그리 높지 않고 그러니까요. 외곽으로 갈수록 주거 밀도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예. 아. 예. 그런 구도 속에서 사실 서울이라는 최고차 고용 중심지가 가질 수 있는 주거의 기회를 많이 주지 못했다라는 게 예. 이제 그런 물리적인 현상 속에서도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할 수가 없었느냐라고 따지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음아파트가 이번에 뭐 그 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뭐 20년이 진행될 수도 있었고 네. 압구정도는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북돋았다 그러면
지금의 서울시의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었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 가늠자를 뭘로 보냐면 서울의 인구가 준다라는 것은 이분들이 값이 비싸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주택이 지어지지 않아서 밀려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왜냐하면 뭐 동경도 마찬가지고 인구가 축소되지만 동경에 있어서 인구는 늘어납니다. 네. 그만큼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있었음에도 주택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구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가구 분화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주택수는 더 필요한데 그 인구를 담을 수 있는 주택수가 충분히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구 분화를 통해서 일정 사람들은 가구 분화에서 밀려나는 그런 뭐 경기도 쪽으로 밀려나는 그런 가구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현상 자체가 말하는 거는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그동안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주택난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 구축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거보다는 오히려 고밀 개발이 조금 더 경제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도시가 있을 때 도시의 중심부의 주거 밀도가 높고 외곽이 밀도가 낮다 그러면 취할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 사람들의 고용지는 주로 중심지에 있잖아요. 예. 강남이나 이런 곳에. 그래서 자기가 고용 중심지에 가깝게 산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덜 들이고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거죠. 근데 중심부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지가 않고 외곽이 높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출퇴근 시간을 들이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대도시권에 있어서의 그 통근 시간에 대한 평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오래 걸립니다. 너무 그래서 막히고 그만큼 사회적인 비용을 많이 들이고 산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들여야 되는 사회적인 비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뭐 주택 공급이나 준공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우려가 굉장히 큰데 그 시작은 사실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박원순 시장 때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거의 뭐 400개에 가까운 정비 구역을 해제를 하면서 그때 진행되면 지금 입주가 이루어질 물량들이 사라졌거든요. 그게 한 26만 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26만 호가 지금 진행이 됐다 그러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도심에 가깝게 살았겠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외곽에 어딘가에서 가서 나가 산다 그러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사회적인 낭비적 통근의 비용이라는 게 연간 1조 원이 돼요. 꽤 크네요. 그죠. 그래서 도시의 공간 구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게 그 도시의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뭐 집을 한 채를 비싸게 팔고 싸게 팔고의 문제 이상의 사회적인 어떤 경제성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좀 뭐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게 청년 안심주택 이거 믿고 우리 청년들 그거 했는데 전세 아니 이게 무슨 오히려 조금 더 청년층을 울리고 있다. 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그게 청년 안심주택이라는 게 사실 공공주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같은 사업지에 SH가 하는 사업도 있지만 민간이 사실은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단지 이제 청년들에게 좀 더 낮은 임대료로 임대를 해라라는 그런 구도의 상품인데 문제는 민간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자본이 많지 않은 그런 상대적으로 자산 여력이 크지 않은 주체가 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 뭐 건설을 위해서 들여야 되는 건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때 이제 뭐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해당 임대 사업자가 파산이 된다 그러면 이게 뭐 경매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보증금을 많이 넣고 살고 있는 청년 임차 가구의 경우에는 늦게 뭐 들어간 가구의 경우에는 후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뭐 금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선순위는 찾아가는데 나머지 일정 가구는 자기 보증금을 못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구도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벌어진 잠실에 있어서의 청년 안심 주택이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은 그러면은 민간 기업에서 한 거는 피하는 게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좀 고민스러운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이기 때문에 뭐 공공이 모든 걸 책임질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그
뭐 보증금 반환 예. 보증보험에 관련된 부분을 요구는 하고 있지만 사실 민간이 하고 있는 주체이고 또 민간의 자본 여력이 크지 않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쌓아놓은 부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론투 밸류 레이쇼가 한 6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얻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임차인이 들어가게 되면서 자기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놈의 안심주택입니까 이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